제가 시인이다 보니까는 이 원그리기 읽기 정말 이게 몸이 힘들면서 읽었는데, 제가 또 최근에 교통사고를 세게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호철 작가님이 고통에 대한 내성이 상당히 있으시겠구나,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 읽다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현장이 어디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저희 장류에 있는 메가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의사는 아니고 의료인도 아니고 그냥 관리직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소설 중에서 이제 아픈 환자나 혹은 배경이 병원인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이 작가가 봄만치 쓴다고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많이 보다 보니까 환자나 또 아픈 통증, 그리고 또 가끔씩 요양병원도 가게 되는데 요양병원에 있는 이제 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분들, 근데 특히 도시에 있는 요양병원들은 침대가 따닥 붙어가 1m,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1m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지은 요양병원들은 채 1m도 안 될 정도로 그냥 느낌, 지금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차례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진열되다시피 요양병원이 좀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참 마음이 좀 안 좋았죠. 안 좋고 또 글로서 좀 표현도 하고 싶었고, 근데 제 뭐 많이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글로 100% 표현할 수도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조금 그런 감정이 삶이나 인간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일부 좀 들어갔습니다. 제 소설 중에. 네. 네, 그래서 제가 황태현 가수께 곡 선정 부탁드리면서 좀 읽어봐 주십사 했는데, 오늘 들려드린 노래 곡 세 곡이 이 소설 전반에서 다루고 주목하고 지켜보는 그 주역들, 일상의 주인공들의 어떤 현장 혹은 마음들을 하나씩은 좀 보듬어 주려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예,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가수 오늘 불러주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아니 좀 제가 제 가까이에서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 게 좋았네요. 그리에서라는 노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 예전에 거의 18분이 하다시피 했는데, 아까 아침에라는 노래도 정말 좋았고, 네네네. 정말 소름 끼치도록 진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네. 야, 박수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네. 오, 황태현 선생님 책 주세요. 사인하라 할게요. 발발 주세요. 지금 이제 오늘 표제작 원그리기를 낭독하실 분을 제가 모셔야 되는데, 황태현 가수님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작가님이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 박자 타실 분 안 같았는데 옆에서 박수를 치시길래 제가 동안 낭송하실 분을 보통 지인을 추천받는데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협도 있으실 테고 한데요 이랬더니 뭐 알아서 추천해 주이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력을 보다가 부산일보 신춘문예 2017년 당선자시길래 부산일보 출신의 소설가들을 훑었습니다. 근데 최근 톡톡에 다 부산일보 출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하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제 낭독해 주실 분으로 2014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이 된 2004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이 된 서정아 소설가의 낭독으로 원그리기 소설집의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 그 신호철 선생님 작품들 읽으면서 좋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낭독을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감명 깊었고 또 제 마음에 좀 오래 남았던 표제작인 원 그리기를 읽기로 했습니다. 이 원 그리기라는 소설에서 주인공은 그 어렸을 때 자신 때문에 장애를 입고 평생 이렇게 휠체어를 타게 된 오빠에 대한 부채의식이랄지 죄책감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타인이 이렇게 이끄는 대로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인데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차 안에 이렇게 혼자 갇혀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주인공이 자신이 이렇게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는데 그 중독됐던 약물통을 앰플을 던져버리고 그 차 안에서 이렇게 힘겹게 고통스럽지만 힘겹게 빠져나오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희망을 주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좋았고 여기서 그 인물이 이렇게 그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눈물겹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듣겠습니다. 앰플이 보닛 위로 굴러떨어졌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던진 것은 아니다. 그냥 바다가 있음직한 아래쪽 검은 공간에 눈을 두고 살에 들린 듯 쿨럭이며 숨을 쉬었을 뿐이다. 나머지 앰플도 던졌다. 이번에는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깨지는 소리가 듣기 좋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세게 던질걸. 손가락을 손수건으로 감싸고 입김을 불었다. 내 입에서 따뜻한 기운이 불어진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다. 난 이렇게나 추운데. 다시 입김을 모으다가 소리를 들었다. 문자 알림음이다. 한 번의 울림으로도 휴대전화가 오른쪽 뒷좌석 바닥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손을 뻗어 휘젓다가 찌르는 통증에 비명만 한 번 더 질렀다. 비탈 쪽으로 기울어진 차의 조수석은 관목 가지들이 막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면 밖에서 뒷문을 열어 꺼내야 했다. 유리가 반쯤 내려앉은 전면 창으론 도저히 빠져나갈 자신이 없다. 눈물이 핑 돈다. 아니, 그때부터 울음이 터져 나왔다. 갇혀버렸다. 그토록 아늑했던 나만의 공간이 숨막히는 상자로 변해 있었다. 숨이 턱턱 막힌다. 발작적으로 차 문을 밀었다. 다리 아래로 번개가 내려치고 옆구리에 거친 창날이 파고든다. 순간 딸깍하고 틈이 벌어진다. 레버를 젖히고 다시 왼발에 힘을 줬다. 왼발에 힘을 줬는데 오른쪽 옆구리에 불길이 인다. 신음인지 울음인지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창문에 걸쳐진 나뭇가지가 움찔 비켜지고 문이 한 뼘쯤 더 벌어진다. 문틈을 통해 머리가 빠져나오고 상체가 빠져나왔다. 흙바닥에 손을 짚고 다리마저 빼내려 버둥거렸다. 내 몸이 이렇게나 길고 무거웠는지 이제야 알았다. 오른다리가 땅에 닿으며 쿵 소리를 낸다. 주체할 수 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다.
꺾어지고 비벼진 풀 냄새, 뺨으로 흐르는 눈물이 따뜻하다고 느끼면서 울었다. 엉금엉금 기어 차 뒤편에 몸을 기대었다. 미등의 붉은 빛 주위로 날벌레들이 떠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얼굴에 엉겨붙은 머리카락을 떼어냈다. 나뭇가지조차 흔들지 못한 바람이 저 너머에서 쩡 소리를 낸다. 연이어 헝헝 하는 울음이 어두운 둔덕과 대지를 빙돌아 내게로 부딪혔다. 나는 겨우 구분할 수 있는 비탈을 향해 다시 울음을 내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9년 9월 24일 새벽 2시 반에 자동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이 소설에 묘사된 장면 중에 배경만 산이 아니었을 뿐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정말로 온몸에 힘이 없는데 피 냄새가 나서 살았다는 걸 느꼈어요. 확 얼굴로 이제 쏟아지는 피. 그래서 제가 혹시 작가님이 사고도 경험하셨는지, 보시기는 정말 많이 보셨겠지만 아니요, 저는 직접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앰뷸런스를 타고 출동. 저기 같이 동석해서 이 건설 현장이나 뭐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멀쩡한데 조금 지나면 쇼크 때문에 손을 벌벌 떨고 이렇게 의식을 점점 잃어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그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는구나. 네. 아프면은. 그리고 이제 보면서 저도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안 겪었기 때문에 네. 안 겪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 거는 있으니까 좀 옮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한 달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제 병실에 6인실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우리 전성욱 평론가님이 이 책에 이제 뒤쪽에 평론해 놓으신 것처럼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 곁에 이 소설가의 청진기가 이만큼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앓는 소리라고 하는 게 너무 가볍게 말해지는데 앓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앓는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앓는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잘 듣고 상상해서 쓰시는 신호철 작가와 또 그 여러 대상자 그런 삶의 여러 주인공들을 하나하나 짚어낸 전성욱 평론가님에게 이제 마이크를 드리고 마음껏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공연도 너무 좋고 오늘 그다음에 낭송도 우리 서정아 소설가가 이런 장소에 잘 못 나왔었는데 육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좋은 낭송을 해줘가지고 아주 즐겁게 오늘 대화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보니까 우리가 오늘 행사가 99회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음력으로 9월 9일 하면 중양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양기가 가장 성한 오늘 굉장히 작가의 첫 출발을 하는 작가한테 뭔가 양기를 듬뿍 부여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99회라는 게. 그래서 오늘 뭐 저도 좀 긴장이 되는데 즐겁게 좋게 흥을 막 돋궈놨는데 우리가 또 흥을 깰까봐 되게 걱정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고 제가 이제 SOS를 전성욱 평론가께 드린 건데 전성욱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작가에게는 다양한 독자와 다양한 평론가의 시각으로 자기 작품을 읽히는 것이 또 다른 기회이고 즐거움일 텐데 내가 이미 쓴 사람이 또 하는 건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지 않겠냐.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하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실 거다. 그래서 예의 지키느라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서로 하시라 이렇게 청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다가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액티비티하게 이제 질문해 주시고 끼어드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죠, 평론가님? 예. 그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9편이 실려 있는데 꽤 사실은 요즘 소설집의 추세로 보면 꽤 많은 작품이 실린 그런 소설집입니다. 이 소설집을 읽기 전에 우리 독자분들이 뭐 이렇게 작가의 말이 있잖아요. 보통 그냥 작가의 말은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작가의 말이 이 9편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가의 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많은 소설집이나 뭐 이 작품집을 읽어봤지만 특히 이 책에서는 작가의 말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고 나서 느낀 게, 그 작가의 말에는 이제 우리 신호철 선생님이 어릴 때 자기 집에 이제 자그마한 연못이 있었는데, 그 자그마한 연못이지만 온갖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생명에 대한 거, 뭔가 살아있다라는 거, 또 살아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뭔가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서 숨쉬고 있고 같이 만난다라는 거,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 살아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거, 그거 말고도 또 살아간다는 거, 다시 말해서 생존 말고 생활한다라는 거, 이 생활한다는 것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그럴듯하게 생명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 전에 생존하고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만만치 않은 어떤 무엇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신호철 작가가 첫 작품집이고 등단을 해서 지금까지 바로 그 문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가, 그걸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또 마음으로 글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맹자에 보면 그 척은지심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한 그 척은지심, 저는 예술가는 그런 걸 기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철 선생님의 첫 작품집 등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뜰하게 썼던 글들을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9편을 담아냈는데, 이 책의 핵심은 바로 그런 거 아닌가. 그 바로 살아있는 것,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이 너무나 작가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척은지심을 읽어낼 수 있어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첫 작품집인데 정말 이 작가도 굉장히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전 반갑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첫 작품집을 읽을 때는 더 좀 떨리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뭔가 좀 아쉬움은 어떡하나, 그건 아쉽잖아요. 진짜 그게 그 아쉬움이, 작품이 좀 아쉬워서 아쉽다기보다는 첫 출발을 하는 작가가 이렇게 뭔가 아쉬움을 주면 그 자체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읽었는데, 이 아쉽다는 느낌보다 참 안도하면서 엄청 지금 엄청 좋게 시작하시네요. 칭찬하면서. 이거는 그 옆에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저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그러게 낯설다. 상당히 낯설. 좀 단단하게 이렇게 출발하는 작가를 만났다, 참 안도와 함께 참 고맙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말씀은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 그 작가의 말씀에서 하셨지만, 저는 그게 이 작품집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찬을 해주시니까 뭐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작가의 말에 써달라고 한 것도 원래는 작가의 말을 쓸 생각도 없었는데, 뭐 갑자기 써달라 해서 이제 쓰긴 썼습니다. 쓰긴 썼는데,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 환경이 이 생명체나 이렇게 뭡니까, 뭐 이 소위 말하는 화초나 동물이나, 그리고 제 스스로도 취미로 뭐 기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접하고 자랐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이제 공무원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이 주위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월부책 장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퇴직한 동료들의 부탁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는 월부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창자가 비평 전집이라든지 인체 신비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다, 그다음에 뭐 현대문학 전집 뭐 그런 것, 뭐 계몽사회 50권짜리부터 해가지고, 물론 저는 이제 인체 신비부터 맨 먼저 봤죠. 봤는데 거기서부터 그 책 중에 나온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고미카와 준페이라는 에 쓴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앙드레 말로 인간이 조건이 아니라, 근데 제가 그때 아마 중3이나 아마 그때 됐을 텐데 내용은 크게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가지라는 주인공이 태평양 전장에 휩쓸려가지고 비인간적인 뭐 이런 행동을 접하게 되고 겪고 뭐 그런 내용인데, 제가 기억에 계속 남는 게, 머릿속에 남는 게 그냥 인간의 조건이었어요. 인간성이 뭐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어릴 때 이제 생명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난 뒤부터는 그다음에 인간으로 옮겨졌는데, 인간성이 뭐 보고 인간성 좋다 그러는데 뭐가 어떻게 하면 인간성이 좋은 거지? 인간의 조건이라는 게 어떻게 돼야 정말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동물과 차별이 되고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성이라는 것과 인간이라는 것, 그다음에 어떤 인간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그때부터 유심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사실 그때는 제가 소설을 쓴다는 생각조차 안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소설가가 되겠다는 거는 저도 지금도 제가 신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게. 그래서 초창기에 지금 제가 이 단편집에 있는 글들의 반은 등단하기 전에 쓴 글입니다. 그래서 조금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긴 있지만은 지금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질문이 나오면은 뭐 하고, 일단은 그 인간성이라는 것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제가 하필 이공계 출신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시야에서 그런 개념에서 뒤늦게 읽어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가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또 저보다 훨씬 문화성 뛰어난 그런 작가들도 많고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저 나름의 어떤 관점에 저 나름의 개념으로 한번 글을 써봐도 괜찮겠다, 부산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좀 그런 개념을 좀 더 많이 가미시키고, 예전에도 한번 그런 발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과학적 소설을 쓰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과학 소설을 쓰겠다고 이렇게 말은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저는 접근하는 방식은 어떤 과학적 개념을 많이 가미시킨 그런 인간에 대한 탐구, 우리 삶에 대한 탐구, 이제 그런 걸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게 조금 가미된 게 이번에 작품집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신호철 선생님이 여기저기 자리에서 자기의 소설을 자꾸 설명할 때 과학 소설이라는 설명을 쓰더라고요. 제가 이걸 꼼꼼하게 읽은 바로서는 전혀 과학 소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자기 소설을 과학 소설이라는 틀로 설명을 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초엽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쓰는 그게 과학 소설이잖아요. 진짜 그 과학적인 맥락 안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그리고 과학적인 이론을 적용해서 쓰는 건데, 여기 이제 작품들을 보면은 물론 뭐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든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든지 뭐 관측 가능한 불뚜덩의 중력장이라든지 뭐 제목을 보면은 뭔가 과학적인 용어가 살짝 담겨 있는 제목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형식이나 내용이 전혀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 소설이나 뭐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거는 장르 소설이기 때문에 그 장르의 특유한 그 장르 클리셰, 장르 문법이 있거든요. 그럼 과학 소설의 문법을 따라 써야 되는데, 이건 과학 소설의 문법을 따르고 있는 그런 과학 소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과학적인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과학에 대한 뭔가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신호철 소설가가 생각하는 과학 소설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의 장르로서의 과학 소설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설을 접근할 때 저는 첫 출신이 이제 순수 문학이고 예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 소설 같지 않은 과학 소설을 쓰겠다. 어떻게 보면은 좀 숨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첫 시도기 때문에 뭐 제목만 그런 느낌이고 내용은 전혀 없다고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거고 뭐 그게 뭐 잘못 읽었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 스스로 쓸 때는 그런 개념이 쭉 깔린 개념에서 썼다는 게 이제 밝히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썼지만 독자는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제가 갑자기 제목 생각이 안 나요. 잠깐만 저 제목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작가만의 장치입니다. 작가만의 독자는 못 알았는데 이게 1인칭인데 나는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어요. 1인칭 소설인데 근데 저 쓸 때는 굉장히 신경 쓰고 썼고 했는데 독자는 못 알아보죠. 이제 저 나름의 요거는 요렇게 쓰겠다, 좀 저렇게 쓰겠다, 이렇게 좀 특징 있게 쓰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어떤 분은 알아주면 좋지만은 뭐 못 알아도 상관은 없고 그냥 내 나름의 어떤 보람이고 뭐 어떤 내 나름의 어떤 이제 어떤 장치다. 이제 그러니까 조금씩 각 작품마다 좀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쓸 때는 그렇게 썼는데. 우리 저기 전성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셔도 전 할 말은 없죠. 뭐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 과학 소설이라는 걸 저는 뭐 과학 소설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제가 그러면 이름을 붙이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신호철 소설가의 이제 소설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생명 소설 정도. 왜냐하면 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관철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과학 소설이라는 타이틀은 너무 좀 협소한 느낌 많이 들고. 오히려 아까도 말했지만 살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집요하게 또 문제 의식을 갖고 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과학 소설이라고 본인은 이야기하지만 저는 한 독자로서 이제 생명 소설이라 부르는 게 좀 마땅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 이제 그러면은 신호철 소설가가 이제 작품을 풀어 나가는 일종의 문법이라고 할까 자기만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할까? 제가 좀 특징적으로 느낀 거는 그 탈출의 이야기, 탈출의 서사다 이렇게 이제 좀 이름을 좀 붙여보면 어떻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최서혜라는 작가가 탈출기 뭐 이런 작품도 있는데 분명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소설집의 여러 주인공들은 살아간다라는 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살아간다는 게 힘들죠. 왜냐하면 뭐 외롭기도 하고. 또 뭔가가 결핍돼 있기도 하고 또 뭐 원그리기에서는 뭔가 이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독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고 또는 성적인 판타지를 통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고 다들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걸 뭔가 마음껏 누리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뭔가 행복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고 또 고통스럽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신음을 내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뭔가 이렇게 아픈 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 아우성치고 있어요. 나를 좀 구조해 달라고.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구원의 소설이라기보다는 구원으로 읽어도 되거든요. 이 등장인물들이 뭔가 구원을 바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구원이라는 말은 좀 형이상학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리얼한 우리 현실 속에서 나를 좀 구조해 달라.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아프다. 그래서 구조 요청을 원하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소설들. 원그리기에서도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산도를 이렇게 출산 과정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고난 차 안에서 차를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그 사고난 차라는 공간 안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 아까 이야기했던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서는 그 원룸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원룸에서 그죠? 나중에 마지막에 막 바깥에 이게 그 문을 잡고 벗어나려고 막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저 슈레딩거 고양이에도 보면은 그죠?
슈레딩거 고양이 그게 탈출하는 거죠. 원룸에서. 그것도 탈출이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도 그 사람이 원룸에서 그죠? 갇혀 있잖아요. 벽도 그 창문도 없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구조 요청이고요. 그리고 그 슈레딩거 보면은 그 말벌이 막 그 이런 그죠? 그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음료수 그거에 갇혀 있잖아요. 마치 말벌이 거기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것처럼 여기 주인공도 그 원룸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다 이런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이 공간에서 탈출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물론 그 공간들이 이 주인공들이 처해 있는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어떤 처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들 전체를 가로지르는 게 뭔가 탈출이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그런 식의 어떤 문법을 구사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호철 작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지. 네, 저는 또 역시 평론가님께서는 이렇게 저는 뭐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썼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내가 그랬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말 감탄을 했던 게 아까 우리 원그리기에서 그 마지막에 그 출산하는 거를 연상시키게 정말 저는 맨 처음에 시작은 양수에 있고 맨 마지막은 출산하는 장면을 연상해서 쓴 게 맞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딱 캐치를 하고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평론가는 다르구나. 근데 제가 탈출이라는 개념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탈출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제가 쓴 어떤 테마라고 하면 각자 주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중독이라든지 아름다움 뭐 이런 게 있는 뭐 그다음에 뭐 죽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소설마다 좀 다르게 쓰려고는 했습니다. 다르게 쓰려고는 했는데 스펙트럼을 아주 넓게 쓰려고는 했는데 중독은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실은 모든 부분에 사실 중독대가 있습니다. 우리 뭐 심지어는 뭐 어떻게 표현을 뭐 음악에도 중독대가 있고 휴대폰에도 중독대가 있고 사실 다 중독대가 있죠. 근데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것보다는 선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선에. 그래서 원거리기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중의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제목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쓴 것을 가장 이렇게 통틀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마 원거리기가 아닐까 싶어서 제목만 그렇게 붙였는데 제 스스로는 원거리기가 제일 좋아서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라 생각은 아니고 뭐 다 비슷비슷한데 원거리기 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원을 이렇게 돌려 그 원이 유지가 되려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이 평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사실은 개념일 뿐이지 정말 원은 없습니다. 우리 3.14, 1594, 뭐 1592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무한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정확한 원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이라는 개념도 우리 상상으로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그 원 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 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는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어떤 표현을 이 선을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이라는 그 어떤 개념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는 인간은 언젠가는 이 선을 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을 넘으려고 하고 이렇게 그 선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깔짝깔짝하는 게 제 소설 속에 조금 많이 들어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선이나 어떤 영역 표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표지를 보시면 이 표지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디자이너가 책을 읽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다리가 있고요. 사다리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불빛이 보이는 구멍이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탈출구라고 생각해요. 이 전체적으로 톤이 어둡지 않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뭔가 이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가 가지고 요 빛이 보이는 구멍으로 이제 나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탈출에 대한 저는 이야기라고 봤고, 이 표지도 뭔가 이 표지를 만든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한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타이포그라피도 원그리기를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탈출구하고 같은 색깔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것도 뭔가 그런 또 의미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작가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원이 이 중의적이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일종의 감옥처럼 이 원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직접 이 원을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구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 원이 또 어떤 구멍이기도 하고, 이 구멍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블랙홀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어떤 구멍이기도 그죠? 틈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 분명히 이제 신호철 작가의 작품은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나름대로 작가로서 아까 살아 있는 것들과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 막 살아보려고 또 막 외롭지만 그걸 견뎌보려고 또 막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푸는데 그런 작가의 의식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대단히 평면적으로 풀어내지 않고 방금 말했듯이 원이라는 것도 상징성이고요. 그 원 안에 또 뭐 줄도 나오거든요. 연이 저 줄에 걸려 있다. 또는 이 탯줄이라는 또 줄도 있거든요. 또 꼭두각시처럼 사람을 조종하는 줄도 있고, 이 안에 줄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줄도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문어라는 작품에 보면 그 문어도 일종의 주인공인 그 상처리를 또 의미하게 하거든요. 문어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 다리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을 쭉 보면 아까 슬러시컵에 갇혀있는 말벌은 그것도 그 주인공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제나 어떤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그냥 평면적으로 쉽게 풀어내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비유나 상징적인 어떤 그런 틀을 통해서 풀어내려고 예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작가가 저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냐면 나름대로 작가의 윤리의식이라고 봐요. 어떤 중요한 주제를 그냥 이렇게 뭐 칼럼 쓰듯이 논설문 쓰듯이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그걸 뭔가 섬세하게 어떤 다른 방식으로 섬세하게 그리고 어떤 그걸 다양하게 읽힐 수 있게끔 이렇게 쉽지 않게 풀어내는 거. 그래야 사람들도 쉽게 읽어버리지 않고 나름대로 고심해서 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소설의 기술이나 작법이 아니고 그게 저는 소설가의 어떤 태도이고 윤리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작품 전체에 비유나 상징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원그리기는 아주 그런 게 많이 담겨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작가로서 자기 작품 안에 들어있는 비유적 표현이나 상징적 표현이나 뭔가를 애둘러서 표현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상징이나 어떤 비유를 제가 뭐 특별히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글을 쓸 때 좀 개선적으로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제, 소재, 그다음에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미, 그다음에 상징,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다 작성을 하고 맨 마지막에 거의 다 완성되고 머릿속에 다 완성되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실제로 그렇게 뭐 계획서 쓰듯이 그렇게 쓰기 시작해도 막상 쓰다 보면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흘러가는 대로 또 다시 수정할 때도 있고, 이거는 주제와 벗어났으니까 뭐 내가 그 전에 등장시켰던 뭐 어떤 소재나 뭐 어떤 비유들도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래 할 때도 있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제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제가 그 글을 쓰면서 예전에 뭐 이거는 좀 고백이라면 고백인데, 예전에 제가 이 젊었을 때 이 책을 좀 잘못 읽어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주인공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공은 왜 항상 동정받고 왜 주인공의 시야를 이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주인공 외에 다른 주변 인물들은 왠지 방해인물이고 갈등의 요소들이고 악역이고 그리고 주인공은 조금 삐딱한 짓 하고 이라도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충분히 동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지금은 아닌데 한참 그러니까 어떤 글을 잘못 읽었어요. 그래요. 제가 잘못 읽었는데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장하는 주인공은 너는 자주 등장하는 인물일 뿐이야. 주인공 아니야. 그리고 넌 동정받지 못할 거야. 너는 네가 지금 하는 실수는 독자들도 인정 못할 거야.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제가 몇 작품은 그런 식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자분들께서도 불편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아마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인데 그냥 너는 액션만 해, 행동하고 보여주기만 해. 대신에 아주 상세하게 보여줘. 네가 정말 리얼하게 아프고 리얼하게 만약 그랬다면은 그대로 보여주기만 해. 변명하지 마.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쓴 주인공과 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초창기에는 좀 그래 했었죠. 지금은 화해를 많이 했는데. 다행이다. 그래서 어떤 작품에 있어서는 표현이 좀 과하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작품에서는 너무 현미경을 너무 많이 들이댄 것도 있고 그래서 비유 부분 대신에 주인공이 변명하듯이 한 말 대신에 어떤 비유나 어떤 상징이 조금 더 진하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 영향으로 고백처럼 말하지만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예. 뭐 자꾸 좋은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조금은 이제 문제 제기를 조금 하면서 한다면은 세게 못 하겠네. 뭐 대단한 그런 비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방금도 말씀하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적으로 쓴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내 소설은 과학 소설이라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자기가 소설을 창작자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제가 좀 좋게 생각하는 소설은 축구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공이 있어요. 어쨌든 목표는 골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최선을 띄다 보면 오늘의 경기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 게임의 어떤 그 스토리가 완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골 넣는다는 그걸 갖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좋은 소설의 생각이에요. 근데 너무 오늘 전략과 전술을 짜놓고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굉장히 경직된 방식이 뭐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계획된 거, 뭐 이런 거 작가가 너무 뭔가 많이 그 전에 사전에 뭘 많이 하고 이렇게 창작에 들어가는 거, 그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역사 소설 이런 것도 미리 취재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 틀 속에서 하나씩 배치하면서 써나가는 형식의 소설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설을 이야기라고 하고 서사라 하지 않습니까? 서사를 영어로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내러티브의 어원은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 기초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작가로서 또 예술가로서 접근할 때는 그 계산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계산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너무 계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9편의 소설이 있는데 여러 편의 소설들은 인물들이 뭔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 원그리기의 여자는 자기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불구가 됐다라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그 상황 때문에 뭔가가 어떤 이 정신적인 고통과 이런 걸 결핍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그 보면 남자는 지금 엄마는 저기 뭐 병원에 치매로 가 있고 요양원에 있고 자기 혼자 있는데 뭐 밥벌이도 제대로 안 되죠. 그냥 명의를 빌려주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자를 불러들이잖아요. 집에 그 매춘 하는 여자를, 그 여자한테 내가 너 사랑해도 돼 이 말을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여자를 샀는데 사랑을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도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러다가 막 이렇게 어깨를 깨물고 해서 막 이 발로 차여가지고 꼬꾸라지면서 소설이 끝나는 되게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어떤 의미에서 상당한 외로움과 고립과 결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소설의 인물들은 외롭고 결핍되어 있고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이 결핍은 채워져야 되잖아요. 이 구멍은 아까 원 그리기 원 그리기의 원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등장인물들이 다 가슴 속에 뻥뻥 구멍이 하나씩 있다고요. 그 결핍인데 그러면 결핍을 메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소설적으로 그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그 무엇이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 하면 그게 다 중독이거나 판타지예요. 뭔가에 중독되거나, 그죠? 아까 슈레딩거의 고양이 보면은 일종의 중독이죠. 더 자극적인 뭔가 영상을 만들어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외로우니까. 아무도 사회가 자기를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런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가지고 막 말벌한테 쏘이고 이상한 거 막 먹고 이런 걸 점점 자극적인 걸 봐 사람들이 환호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는 환상이고 판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의 공식이 결핍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결핍에 대해서 채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채움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뭘로 채우려고 하면 다 판타지로 채우려고 해요. 그 판타지 중에 많은 요소가 뭐냐 하면 여성들입니다. 여성들. 여기 많은 소설들이 여성의 성적인 그 쾌락, 여성의 성을 통해서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마초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형식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소설에서. 그래서 이 반복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게만 봐줄 수 없는, 그죠? 하나의 도식적이다라는 말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뭔가 결핍이 있고 채우는데 채움이 항상 환상이나 중독 이런 걸로 나온다는 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글을 쓰면서 가장 저도 아픈 부분입니다. 그거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욕망의 인간의 어떤 결국 욕망의 결핍이죠.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결핍입니다. 그래서 그 결핍이나 어떤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게 어떤 성욕이나 성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욕이나 다른 수면욕 같은 경우는 참으면 죽어요. 참으면 죽는데 이 성욕은 참으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이도 살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욕망을 대변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비유가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금 더 고급진 어떤 인간의 욕망과 결핍을 설명을 할 때 하려면은 좀 더 장치가 좀 많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성욕은 중간에 같이 등장하는 여자나 뭐 몇 마디 글만 더 하면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표현이 아주 반복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글을 쓰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먼저 보여주는데 집어 던지더라고요. 자꾸 왜 이런 식의 표현이 자꾸 나오냐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재밌다 그러면 저도 아마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제 아까 우리 전성욱 평론가께서 처음에 제 글을 보고도 공통적으로 그걸 집었었어요. 저도 집었는데 저는 살짝 그거 부분을 살짝 비쳤는데 여러 편이 다 중복이 되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두드러지더라고요. 두드러지고 어떤 편에서는 그게 아주 진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9편을 엮을 때 아주 진하게 나오는 거 몇 개는 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먹을까 싶어가지고. 그 정도였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게을러서 이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이제 결핍과 채움, 물론 판타지로 채우는 거 안 채워지죠, 당연히. 그리고 중독의 방식으로 채우려는 것도 안 채워지죠.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실패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은 저는 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너무 도식적인 방식으로 비슷비슷한 어떤 형태로 가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은 이게 이제 여성에 대한 문제 인식이거든요. 남성 작가들이. 우리 김훈 소설가가 언니의 폐경이라는 소설인데 저는 되게 좋은 작품으로 감동적으로 읽었거든요. 아주 잘 읽었는데 큰 상도 받았었고, 근데 그게 이제 여성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받고 아주 이제 찍혔지,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들을 함부로 잘 모르면서 다룬다.
저도 그걸 좋게 봤으니까 저도 문제가 많겠죠, 어쨌든. 근데 그 한참 뒤에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자기 남성 작가로서 여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그리는데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고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말했다가 욕 엄청 들어먹습니다. 세상의 반이 여잔데 작가로서 그건 태만한 이야기 아니냔 말이야. 알려고 노력해야지. 그럼 난 모르겠다. 앞으로 그 선언하고 어디 빠져나가려고. 이 빠져나가려고는 수작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작가들한테 여성을 그리는 문제는 뭐 아마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원그리기에서도 지금 엄마가 자기 이제 지금 암이고 또 치매고 엄마가 자기를 다 채워줬었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오디푸스 단계로 못 갔어요. 아버지한테 못 가고 엄마한테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죠. 되게 이 작품이 되게 저는 원그리기가 문어 되게 저는 상징적인 작품이었는데, 그러니까 엄마의 뭐라고 해요, 성기가, 그죠? 엄마의 성기가 더 이상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를 품어주는 자궁으로서의 그 기능을 못 하고 물이 다 말라버렸잖아요. 거기에 그 향수가 이렇게 향수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주려고 했던 향수가 흘러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손에 이렇게 흘러. 그거는 애틋한 장면이거든요. 메말라 버린 그 엄마의 자궁, 그리고 이제 악취를 풍기는 엄마의 자궁, 거기다가 그 촉촉하고 향기 나는 하는 장면 되게 저는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근데 그게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이 엄마를 떠나지 못한 이 남자가 자기를 그 결핍감을, 엄마는 자기를 더 이상 못 채워주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냐면은 다른 여자, 이혼하고 딸 하나 있는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딸아이를 갖고 있는 이혼 여자잖아요. 근데 자기가 책임지고 가정을 이룰 자신은 없어. 이기적이죠. 아직까지 이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기적이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또 제가 아까 나중에 이야기할 시간이 없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신호철 선생님 소설들이 또 대부분 성장 소설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더라고. 문어도 그렇고 많은 작품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쫓기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여성을 뭔가 남성들이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그려지고 있어요, 여자들이. 그리고 조금 그 관측 가능한 불두덩의 중력장 보면은 이거는 또 좀 차원이 다른데, 이건 차원이 또 다른 희한한 소설이에요. 제가 볼 때는 희한한 소설인데, 막 남자들이 이 불두덩이가 바로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거든요. 남자들이 다 여자를 막 육체적으로 막 쾌락의 대상으로 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소설의 성자는 여자잖아요. 남자 새끼들 다 죽여버리거든요. 아주 희한한 소설인데, 이 소설은 저는 통쾌하게 읽었어요. 오히려 이게 이게 뭐 또 이런 소설도 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대부분은 여성을 뭔가 자기 결핍을 채우는 도구.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 부인을 엄마로 착각하고 산다. 그 말은 여성을 자기 결핍의 어떤 뭔가 충족제로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호철 작가도 분명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좀 자중하고 아까 집어 던졌다 했잖아요. 그거 좀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는 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고, 뭐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습니까? 혹시 맨 앞에 그 관측 가능한 중력, 불두덩이 중력장, 제가 제목에 불두덩이라 쓸 게 정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목에 불두덩이라는 말을 쓰는 게, 불두덩은 말 그대로 여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성성이라고 굳이 또 갖다 붙일 이유는 나는 없다고 보는데, 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이는 거지만은, 그래서 제 의도는 아까 내가 게을러서 그랬다는 말했죠. 게을러서. 이제 굳이 어떤 우리가 인간이 거기에서는 사실 나오는 게 권력입니다. 권력욕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이 이 교주가 되기 위해서 교주라는 어떤 상징적인 거를
깃대를 꼽는 것이 불주등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욕망, 자기가 권력욕이라든지 모든 욕망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높은 자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교수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나름의 상징으로 했는데, 그런 상징이 다른 데도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어떤 여성성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욕망의 대상이라는 게 나는 이 어떤 표현이라는 게 나는 더 맞다고 봅니다. 이게 굳이 여성성,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쓴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내가 교수가 됐다. 나는 권력을 획득했어. 이걸 꼭 여성 거기에다가 깃대를 꽂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소설뿐만이 아니고, 근데 물론 이 소설은 결국은 그 여자가 이겨요. 그 남자 새끼들을 그냥 다 날려버린다고. 오히려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소설로 읽힐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결국 욕망에 자기가 휩쓸리게 된다는 의미죠. 욕망에 결국은 다 휩쓸리고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자가 이긴다는 개념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뭐 더 제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뭐 이제 소설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큰 흐름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조금 이질적인 소설이 한 편이 있었거든요. 좀 이게 좀 낯설다, 이질적이다 하는 소설인데, 그게 이제 모든 곳은 언제나, 그죠? 이 작품은 이제 조필제가 나오고 막 서로가 먹고 먹히고 약간 판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 되게 관념적이고 모호한 분위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좀 그 다른 소설들하고는 또 다른 질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모성이라는 거고 관념성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왜냐하면 이 신호철 작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명이나 어떤 육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욕망.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이 사람의 어떤 그 몸을, 생명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세포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작품은 먹고 먹히는 걸 되게 그 상징성이나 비유성이 되게 강해지면서 좀 관념성이 되게 짙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 9편 중에서는 좀 예외적인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는 뭔가 그런 걸 의도하고 쓰셨는지 그걸 한번. 아니 뭐 특별히 관념적이라고 쓴 건 아니고, 그 소설은 나라는 자아에 대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나를 어디까지 나라고 표현하고 인식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그거 할지 모르지만은 과학 소설 생물학적으로 나라는 존재의 경계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는 게 한번 저서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세포가 우리 180일마다 제 세포가 바뀌고, 또 어떤 물질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것이 되고, 내가 방금 여기서 들어 마셨던 그 숨이 내 폐 속에 있는 이 산소는 내 산소지만은 이산화탄소가 밖에 나가지고 다른 사람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몸의 일부는 항상 타인의 일부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도, 내가 단세포적 참여에서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지만은 내 몸도 항상 죽음을 안고 있어요. 우리 세포는 항상 일부가 죽어 있어야 전체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그리고 나라는 경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도 수시로 인간은 상대방이 내뿜는 어떤 작은 화학물질, 호르몬에 의해서도 나 자신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나라고 할 수 없고, 가끔씩은 생각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쓴 소설이 어디죠? 모든 것이 언제나 모든 것이 언제나 네. 이 소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곳은 언제나 보면은 서로가 먹고 먹히고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도 또 조필제가 픽업 아티스트가 여자 꼬시고 이렇게 하는 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마무리 지어서 말한다면, 왜 과학 소설보다는 생명 소설이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이야기이면서,
그 단세포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금방 저는 단세포 이야기하고 모든 곳은 언제나 어찌 보면 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런 건데 내가 낸데 이렇게 하면 양아치가 될 수 있는데 네가 낸데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가 나라는 게 결국 너를 통해서 내가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낸데 하면 이거는 뭐 지만 잘나 나르시시스트가 되니까 이건 양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아치가 되느냐 부처님이 되느냐는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에 대한 사유인데 생명은 나와 나 아닌 것이 서로 다르면서 이어져 있고 또 나와 나 아닌 것이 어떤 순간에는 다 결합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되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룬 소설이 사실은 단세포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굳이 무슨 나는 생물학적인 과학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이걸 되게 협소하게 만들어버리고 저는 그게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게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용어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단세포 이야기는 그래서 저는 원거리기가 제일 앞에 오고 단세포 이야기가 제일 뒤에 배치된 거는 참 잘 배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 소설 전체를 아울러서 신호철의 소설은 생명소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단세포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곳은 언제나의 그 각각의 인물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세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각각의 세포.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작가가 계속 탐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저는 생명의 세계라면 뭔가 관념화된 생명 말고요. 뭔가 생명 이래가지고 막 되게 관념적이고 뭐 무슨 이 자본주의 이 세속의 어떤 이걸 다 일거에 넘어설 수 있는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생명 말고 그야말로 과학 정신에 입각한 생명, 물질적인 생명, 레알한 생명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걸 굳이 과학 소설에 하지 마시고 그냥 과학적 생명 소설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담겨 있는 작품이 저는 단세포 소설. 나는 나다가 아니라 네가 내다. 그 이야기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걸 탐구해 나가고 있는 중이 아닐까. 이게 제 마지막 소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와, 아이고야. 제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네. 지난번 전성욱 평론가님 대담하실 때 앞부분이 시간이 너무 이제 없었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본인이 이제 좀 충분히 쓰고 싶다 하셨는데 모자라네요. 모자라네요. 이 톡톡 시간 운영 시간에 대한 고민을 좀 내년에 집행부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살림이라고 하는 그 성매매 탈매매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일상을 다시 복권 받고 싶어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본인을 더러운 사람, 오염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 나이 이제 60, 70에 이르는 완월동 1세대, 2세대 분들하고 시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이제 모퉁이 극장에서 전시 본인들의 구술과 본인들의 시 그리고 본인들이 성매매의 폭압 속에 놓여져 있었던 현장을 시민들이 이제 아카이빙한 사진 전시를 보셨는데 못 나오겠다 하셔가지고 모든 전시가 끝난 다음 날 철수하는 2시간 전에 그분들만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슨트가 활동가가 설명을 다 해드리니까 그때 생각나서 못 듣겠어. 그러시다가 조금 지나서 생생하게 본인들이 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 공부하고 싶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호철 작가님이 전성욱 평론가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사실 이 책을 읽기가 조금 힘들었던 게 저의 시인으로서의 일상과 신호철 작가님의 작품 속에 들어오는 그 수많은 여성들의 이미저리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보수동, 서구, 충무동 이 일대에 있는 그 매춘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고 부르면 또 그걸 생업으로 지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원그리기와 또 이 전성욱 평론가님이
이제 짚어주시는 이 빠삐용 탈출구 같은 이 노란 창이 이 사다리를 누가 걷어차지 않았으면 제발, 그리고 이 사다리가 부식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면에서 그 지금 SNS 상에 부자도 됐다가 망하기도 했다가 하는 이 소설 속의 주역들, 이 청년들의 모습, 또 이제 또 루저로 표현되는 남성들의 모습이 제가 권하기는 좀 힘들었지만 우리 도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톡톡을 언제나 깔끔하고 차분하고 예쁜 주인공들만 얘기하다가 오늘 신호철 선생님 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을 전성욱 평론가님의 이제 정확하고 또 애정 넘치는 평론으로 같이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또 그 사람들의 현장이 다시 한번 짚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신호철 작가님이 그렇게 가혹하게 주인공들을 몰아간 걸 오히려 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오히려 이 톡톡에 초대된 게 아니고 나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공경에 빠뜨렸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제 이런 애정어린 시선을 계속 받으시면서 대담 현장에 계셨잖아요. 예, 마지막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진짜 이거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작가님. 뭐 사실 저는 이걸 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뭐 좀 뭐 물어볼 거니까 또 대답할 거 준비 좀 하세요, 이렇게 힌트를 줄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얄짤없다. 그런 건 없었고, 하여튼 제가 좀 뭐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나중에 지금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고 오신 분들한테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작품으로 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이크 혹시 작가님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저는 연산 팔동에 살고 있는 백승휘라고 합니다. 네. 우리 저기 신호철 그 작가님께서 쓰신 원거리기를 잘 읽었는데, 아까 과학소설 그래서 제가 그 슈레딩거 고양이에서 자춘거리다, 이런 우리나라 말을 많이 쓰셨더라고. 그런 자춘거리다를 과학적 용어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관절이 꺾여서 쩔룩쩔룩거리다. 이게 과학소설 과학적인 용어 아닙니까? 자춘거리다.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신호철 작가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순 용어를 많이 쓰셔서, 많이 쓰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춘거리다, 꺽죽거리다, 움쭉대다, 바장이다, 서풋서풋하다, 허벅허벅, 뭐 무뚝, 군드러지다, 어릉어릉. 상당히 좀 과학적인 용어는 아닌 듯한 순 우리말을 많이 쓰셔갖고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우리 전 비평가님이 큰 숲을 봤지만 저는 단어 하나에 조금 본 것 같아요. 그래, 다른 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단세포적 참여에서 이 소설을 아까 그 신춘문예 당선되기 전에 쓰셨다고 하는데, 내가 잠깐 내용을 읽어보면 일반 세포와 달리 내 세포들은 후대를 위한 분열의 고통도 감수하지 않을 뿐더러 하는 일이라곤 끼리끼리 손잡고 떠는 수다 뿐이지 않은가. 그래놓고 저희가 세상을 움직이니 저희가 곧 세상이라 떠버리고 있더라고. 어이가 없는 건 그게 먹히는 세상이라는 거야. 산소나 영양분은 죄다 그 작자들 위주로 배분되고 세상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있으니 말이야. 요 문장이 꼭 지금의 시대를 꼭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 시대를 예견하고 썼는지 지금 시대를 보고 썼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걸 쓰는 게 아마 한 2004년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고, 사회
그게 뭐 꼭 사회 지도층이나 어떤 뭐 권력자를 의미한다고 받아들이셔도 되고 뭐 그것도 뭐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종의 거기에서의 세상은 인간입니다. 그 세포의 전체의 세상은 한 개체의 인간이게 되겠죠. 그 세상은. 근데 뭐 그거나 우리의 각 개인의 우리 뭐 한 국가나 한 전체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세포 같은 우리 뭐 한 사람 한두 사람 없어져도 알 수도 없는 이런 사회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 또 그렇게 받아들여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소설 중에 조금 그 우리말이나 조금 순수 우리말 이 표현이 조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도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언제 들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등단을 하기 전에 장편 소설을 혼자서 먼저 썼습니다. 그게 예전에 이제 배경이 BC 3333년이라는 제목으로 그게 무슨 그런 제목의 소설을 장편을 혼자서 먼저 쓰고 그게 출판하기 위해서 등단을 한 겁니다. 아직 출판을 못 했지만은 그 소설에서 배경이 워낙 옛날이기 때문에 모든 용어를 순수 우리말이라든지 옛날 말을 썼어야 했어요. 그래서 순수 우리말에 대해서 공부를 그 당시에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쓰는 소설에서도 조금 뭐 과학 소설과는 떠나서 일단 소설이니까 우리말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격에 맞지 않다고나 하나 그런 게 의성어나 의태어도 그렇고 또 표현 자체가 조금 예전의 단어가 잘 안 쓰는 그런 게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근데 제가 저 입장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웠는데 독자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조금 뜬금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제 나름의 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 네. 열심히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까지 다 보셔가지고. 책 가지고 계시지만 전하고 싶은 분께 드릴 수 있도록 책을 좀 이따 한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한 분 더 궁금하신 분?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조금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제가 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작가님 책에서 보면 꼭 치매에 걸린 뭐 부모님이나 뭐 나오는데 그 부모님들이 결국 나중에 죽잖아요. 위독하거나. 근데 그 죽음의 결국 공통점인 게 난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결국 우리가 죽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 잘났건 못났건 뭔가 채우러 가지 결국 그 끝말은 죽음이라는 거. 생명에서 태어나지만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있는 것을 꼭 치매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작가님들 전체 작품에서 보면 결국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뭔가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어본 그 김수호 선생님의 그 뿌리주의자에서도 해골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 결국 우리가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한다는 그 시가 많이 생각이 났는데 혹시 작가님도 혹시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다 얘기를 해놓은 것 같지 않은가 저는 생각해봤는데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네, 저는 아마 두 개 작품에 치매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뭐 제가 목격한 게 워낙 좀 많다 보니까 표현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제 작품에서 죽음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떠날 수가 없는데 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첫 책을 낸 사람이 너무 조금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 벌써 저런 말을 하면 좀 뭐 이제 첫 책 낸 사람이 좀 그렇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상가 죽음에 대해서 저는 좀 제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매라는 거는 죽음을 앞둔 하나의 과정이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우리는 치매 최고의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보죠. 특히 주위 사람들은 거의 가정이 파탄이 나고 힘들긴 하는데 본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축복에 가까운 겁니다. 본인은 죽음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아주 적절한 방법이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어떤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조금 더 제가 그런 사람의 또 당한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어차피 죽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어떤 죽음을 이렇게 감당해야 될 우리 유한 생명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치매가 우리가 마냥 가족으로서 혹은 정말 뭐 우리 병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우리 치매 환자는 점점 많고 수명은 늘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가, 물론 이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치매를 대하는 시각도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최소한 저만큼은 또 치매를 또 좀 다르게 보고 싶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정말로 치매는 뭐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다른 시각으로 표현도 하고 싶었습니다. 예. 예, 저희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 수많은 곳에 CCTV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징후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간구하는 사람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2022년에 보잖아요. 신호철 소설의 원그리기 안에서 우리는 그 원이 죽음의 명단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생존자 명단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 뒷부분에 보면 상황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작가님 작품 속에 있는 또 전성훈 평론가가 지적한 그 삶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황극 속에서 모두가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고 불리는 11월에 어떤 상황극을 여러분들이 결말 지으실지 고민하는 오늘 저녁이 되셨기를 생각하며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